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과 봉합, 그리고 또다시 발생한 정치인 테러까지 어수선한 한 주였는데요.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응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상보다 빠르게 봉합을 이뤄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포울에서는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난 이번 한 주 내내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최승현 의원님,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렸고,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시던 걸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일요일 날 이제 결국 사단이 터졌습니다. 이 과정이 그냥 우연스럽게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 대통령의 영원한 후배 또는 영원한 측근, 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하는, 자기 정치 세력화를 꾸려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 영국의 역사학자죠. 이에츠카가 아주 명언을 남겼죠. 필연은 우연을 가장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 우연처럼 보인 그런 해프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저게 어쨌든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사촌 논란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얘기도 있었다고 하지만 본질은 저는 지금 대통령이라는 현재 권력과 당 대표로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하는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이 물밑 조율을 잘 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좀 말하자면은 소통 관계가 조금 거칠어지면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을 저는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싱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그 국민이 우려할 만한 부분, 전후 사정에 대한 아쉬움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몰카 공작이고 함정 취재 맞지만 있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늘 지금 국민의힘 중도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시각과 총선을 치료하는 당대표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어떤 차이성과 한동훈 위원장이 처한 그런 좀 그 위치적 그런 좀 그런 어려움들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너무 조금 말하자면 왜 그 전에 입장과 달라졌느냐 아쉬움을 표명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의 본질을 저는 조금 간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저는 이제 그 말이 앞으로 되려면은 될 것 같은데 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미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용산에 좀 입증시키고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원포인트로 온 해결사라는 것만 강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아마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물밑에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상황 관리해내는 거,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번 주 내내 기자들이 붙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이냐고 자꾸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서천시장 갔다 온 이후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장은 수차례 이미 밝혔다.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나는 내 입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과라는 단어를 내 입으로 꺼낸 적이 없다.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용산에서는 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뀐 거라고 오해를 했을까요?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죠. 법무장관 때와 비대위원장 초반에는 한동훈 장관이 한 위원장이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과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 눈높이라고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건 동호 반복이고 이미 공을 용산에 넘겼다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사과라는 거는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 하든가 아니면 영부인께서 하든가지 그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해명이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과라고 단정적으로 발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과의 주체는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한치도 틀린 게 없죠. 공은 넘겼고 내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입장 정리는 대통령실에서 할 부분이다. 그 얘기가 또 맞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라는 말을 전혀 꺼내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만 했다 이런 뜻이군요.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사과라고 명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두진 않고 용산의 선택지를 많이 넓혀놓은 거죠. 어떻게 하든 그건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검찰청법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관행적으로 상명 하복 문화가 강한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선배 검사 또는 이제 부장 검사 위에 이제 총장이 밑에 후배 검사에게 지시를 했을 때 무조건 이제 복종해가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들에 20년, 30년 녹아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뭔가 변화가 아니면 균열이 생겼다라고 용산은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걸 균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이제 검찰에서의 평도 그 아랫 사람들, 그러니까 수하 검사들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경청하고 또 존중하고 수사에 많이 반영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20년 동안, 20년, 2년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어떤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결국은 현재의 당정 관계가 그렇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무슨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인 측면은 있다고 대통령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일은 아니다. 한 비대위원장을 물러나오라고 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상황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갔었습니다. 일요일에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론까지 나왔다가 바로 다음 날 그 화재가 났었던 서천시장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정치쇼 아니냐 이런 논평이 나왔었어요. 한민수 대변인님은 이 갈등과 봉합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봉합하는 모습이 정치쇼가 아니냐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지난주 제가 우리 토요일 날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저도 뭐 좀 정보를 들은 게 있었었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적으로 내가 볼 땐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다음 날 지지를 철회한다는 기사가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주로 전달해왔던 이용 의원이 이 기사를 그 단체 의원들 방에 올려버립니다. 그 얘기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공개하는 거죠. 천명하는 건데. 그리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그 사퇴를 요구한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건섭 비서실장이다. 그걸 본인은 또 거부했다. 거절했다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분명히 사퇴를 비서실장이 그걸 그냥 했겠습니까? 대통령 의중이 안 담겨 있으면 못 하는 거죠. 담겨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나 전 대표나 김기현 전 대표 때와 다르게 그 두 분은 선출직인데도 어찌됐든 간에 용산의 의중에 따라서 이제 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맞선 거 아닙니까? 맞서고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분이 만났는데 저는 두 분이 뭐 같은 장소를 가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고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재난 현장에서 바로 그 두 분이 만나고서 상인들을 제대로 유로도 하지 않고 떠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이 됐던 뭐 일반 시민들, 특히 상인들도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번은 봉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잠복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디서는 동결이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동결이요. 네. 동결 중에 전 잠복돼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번에 이른바 사천 논란이죠. 예. 그게 해결되려면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 역시 받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지 네. 여기 그게 가닥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서촌시장 상임 만난 거는 조금 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맞는데 언론마다 또 정치권에서 해석이 좀 달라요. 이제 1층에서 상인들 150명을 만났다. 충분히 상인들 의견을 갖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2층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인들을 우리 만나지도 않고 가셨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도록 하죠. 네, 앞서 이제 한 대변인님께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앞서 두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 때와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주어진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대위가 왜 출범했는지를 돌이켜 보면 지난 가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치르는 선거 총선은 이거는 뭐 압도적인 패배가 될 거다. 그래서 당이 비상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대위가 들어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비대위를 여러 사람을 했는데 결국은 그 여러 사람의 혁신이 비대위 거치면서 아끼고 아껴두었던 미래 권력 한동훈 카드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동훈 카드가 어이없게 대통령에 의해서 뭐 지지가 철회됐네, 뭐 사퇴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여당 내에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도대체 가늠이 안 잡힐 정도로 예. 대혼돈에 빠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수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대로 선거 치렀다가는 총선 폭망이다. 이것 때문에 거의 뭐 분위기가 반강제적으로 수습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아까 뭐 동결, 뭐 네. 잠복 얘기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언제든지 또 다시 갈등이 그렇죠. 불거질 수 이거는 있다. 봉합이 아니라 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공천이 본격화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는 없다. 그렇죠. 일단은 일축을 한 네,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압박은 또 당내에서 네. 물러나게 해야 된다. 아. 대신에 좀 세련되게 예. 이제 마포에 출마하니까 출마를 이제 명분 삼아서 비대위원 내려놔라. 근데 사실 본질은 비대위원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 한 50군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구를 앉힐 거냐? 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소위 대통령 용산의 내각 출신, 그다음에 용산 출신, 또 검사 고위직 출신들, 뭐 법조인 출신들 이런 사람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미래 권력의 일부인 이 한동훈의 사람들이 들어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힘겨루기가 있을 수도 그런데 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윤심 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우면 또 한심 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게 나올 이제 수도 가장 있어요. 눈여겨볼 지점이 네. 바로 이제 수도권은 사실은 이제 경쟁을 위해서 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여론 지지율이 높고 신선하고 뭔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싸움을 걸 수 있습니다. 네. 어디를 봐야 되느냐? PK하고 TK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선 이상 그 소위 전략공천 지역은 네. 그리고 뭐 하위 가산점 감점 주는 거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올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PK, TK거든요. 텃밭이라고 불리는.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대체되느냐가 핵심인 거라고 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봉합된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언제든지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어쨌든 지난주 서천시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일단은 갈등이 수그러들고 봉합이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 송 변호사님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리 서천시장에 내려가서
기다렸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나타났을 때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고 한 비대위원장은 이제 90도 폴더 인사라고도 많이 언론에서는 썼습니다만 그 모습이 이 갈등 봉합이 어떤 식으로 봉합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대통령께는 어쨌든 최대한의 예의와 그 공손함을 갖추는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금 어떤 그 평이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스마트하다, 그다음에 일 처리가 빨라서 일하기 편하다.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굉장히 그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젠틀하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에 밴 캐릭터고 더군다나 대통령과는 20년 이상 인연이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그런 갈등이 빚어진 이후에 처음 뵙는 자리라면은 더더욱 예를 갖춰야죠. 그런데 그것과 이 사태의 최종적인 해결점과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총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네. 예. 70여일 앞에 있고 그러면은 국민 여론에 가장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는 저 모습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죠. 앞으로 당을 운영해가고 공천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는 저 모습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예. 마치 어떤 수직적인 당정 관계인 것 아니냐와 같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TK든 PK든 대통령 사람들을 꽂는 것보다 자기 사람들을 꽂으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천은 공관위 가는 거죠. 공관위 가는 거고 지금 세부적인 공천 우리 두 차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그걸 됐는데 저희가 잘못 알고 아니,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처럼 사실은 그 공천 룰이요. 예. 그 표가 디테일하게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신인 가산점도 다 연령별로 구간을 나눠놨고 뭐 15%, 10%, 7% 아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을 때는요. 네.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가 10명 중에 5명이 법조인입니다. 네. 법조인들은 스스로 룰을 세팅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법조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뭐 내가 누구의 사람을 여기에 공천을 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 다 공관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이 정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아유, 그분들이 다 하셨죠. 당대표 이번에 그렇게 될 중에서. 겁니다. 네. 그럼 왜 김무성 그렇기 옥새 때문에. 나르샤 사건은 발생했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김무성 대표께 물어보셔야죠. 지난 총선도 김영호 위원장이 다 했어요. 공관위원장이 다 했어요. 진짜로요? 그럼 왜 김영호 위원장? 그래서 많이 졌잖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에 힘이 없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을 믿을 만한 분으로 선임을 함으로써 공천의 객관성을 갖추는 데까지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뭐 하실 말씀? 저는 그 아까 폴더 인사 얘기하셨는데 네. 서천 봉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천 봉합의 그 배경이 된 그 화제예요.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답은 현장에 있다. 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했냐면 동료 시민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정작 서천 그 방송에 나온 장면은 폴더 인사와 대통령이 소위 피해 주민들 만나서 약속 보상이라든지 빠른 대응을 다독이는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 네. 방송에 나오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올 때까지 20분 동안 그 추운 데서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로 동료 시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피해 주민들 만나서 2층 올라가서 피해 주민들과 피해 상황 체크하고 또 여당으로서 어떻게 피해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 오셨습니다 그러면 피해 상인 대표들 예. 몇 분 모시고 가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또 대통령도 뭐 이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행하시고 일정 짜시는 분들이 피해 상인들 거의 대부분은 다 2층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피해 상인 주민들이 우리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전폭적인 복구를 해줄 것을, 지원을 해줄 것을.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화나가지고 막 이럴 거면 왜 왔냐, 여기 사진 찍으러 왔냐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봉합이 중요한 부분이었냐 아니면 봉합을 하더라도 정말로 민생을 챙기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봉합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정치쇼로 그렇죠. 연결이 그런 됐다? 점에서 네. 쇼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네. 거기에선 좀 반론을 해야 될 게 예. 뭐 제가 청와대 근무한 2년 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 행사에 앞서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동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주재 행사면은 모든 발언과 대통령의 언급이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서 조율한다는 거는 물론 방송에서 말씀하기는 좋으나 네. 실질적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대통령께서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지원하겠다고 하고 행안부가 긴급 그 재난 안전금 지원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충북도에서도 하고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다 네. 이루어졌는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떨지 말고 그제 박 교수님 얘기는 미리 의견이라도 수렴해서 대통령께 드렸으면 더 좋은 건 아니겠냐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 대통령이 행사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예.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나온 이제 지금 과거 얘기죠. 예, 서천시장은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얘기니까요. 다가올 미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설 전에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 과정 속에서 민심을 확인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뭐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이 됐든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설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본 용산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사과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유감 표명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아니죠. 기자회견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담이나 이런 대담 형식이 신년 대담회 같은 그게 형식으로. 높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특정 일간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의 신년 대담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아마 방송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죠. 지난해 신문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면은 그 방송사랑 설령 한다 그래서 그 방송사가 그 질문 안 할까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위탁해서 묻는 게 우리 언론기관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그 질문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대통령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되 저는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일반 불법적인 거, 몰카 공작, 그다음에 이게 2022년 9월에 찍었는데 1년 3개월 동안 동영상을 계속 감추고 있다가 마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딱 터뜨렸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의도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처신의 문제, 설령 그런 몰카 공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명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이라는 게 송구하다 국민 여러분께 그렇죠. 죄송하다 그러니까 정도. 어쨌든 심려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그래서 한다는 심려를 얘기군요. 끼쳐드려 죄송하다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지금 사과를 하면 더 벌떼같이 뜯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박근혜 트라우마.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잠복해 두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2월 달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특검법 재의결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리스크가 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오록 중에 나오는 말 다이너마이트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묻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설명이든 해명이든 입장 표명이든 유감이든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일단 해소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복해 둔다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문제면 처음부터 우려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2월 특검법 재의결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제적으로 설전에 이걸 해결하고 가는데 저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나서야지 왜 대통령이 사과하느냐? 내지는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느라고 하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통령이 아닌 건희 여사가.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뭐 유감이라고 밝힌다고 하면 저는 그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 사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위의 어떤 행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어떤 최종 책임자의 역할로서 그 유감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약간 바꿔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조금 문제될 만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사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친인척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것하고 네. 대통령이 내 가족의 일인데 참 국민들께 뭐 송구합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거하고 예. 둘 중에 어느 게 더 높은 수위의 행위인가 생각해 보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행위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봉합 사태 이후로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른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 있어요. 어설프게 이렇게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천에서는 당연히 튀어나올 것이고 문제가 지금은 또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괴롭히기 위한 걸로 아마 2차전을 이어갈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하나의 궁정 쿠데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수행평가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수치가 52%가 나왔습니다. 50% 넘게 지지율이 나왔던 적이 꽤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한데 한민수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치는 과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과 맞먹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아바타다.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에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전략들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상당히 보수층,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최근 여론조사에 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결집을 해서 지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 수치가 저기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극한 충돌을 보면서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손을 많이 들어줬어요. 국민 지지층들이.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 지지율이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거는 지금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면은 이번 두 분의 충돌이 이렇게 끝나지 않지요. 일단 잠복되지 않지요. 네. 대통령은 사퇴를 분명히 비서실장 통해 전달했는데 거부한 다음에 이른바 친윤 의원들,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는 그분들도 여론 동향에 민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있을 총선에 물론 공천은 공천위원장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력 때문은 아닐까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마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좀 미안합니다만 떨어지거나 정체된 상황이에요. 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하는 게 본인 당선에랄지 여러 가지 좋지 않게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저 지지율이 지금 여러 가지 저는 허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본질적으로 좀 풀리거나 이 봉합 정도 적어도 잠복이나 동결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봉합 정도 가거나 아니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정말 똘똘 뭉친 지지층 말고 일반 중도층과 국민들이 보실 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할 때 지지하는 거 하고 지금 정통령 지지층만 몰려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만 놓고도 이건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이 이걸 보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격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창피하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런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도 아니고 유감 표명 정도를 특정 방송사와 한 곳만 한다. 신년 기자회견도 또 안 하고 지난해도 안 했는데 우리 또 안 하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김영크 말씀하신 대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이해 못할 대목이 있다. 아쉬운 대목이 있다. 국민 눈높이 얘기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서천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저렇게 지지를 하고 수행평가 잘했다고 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중도층에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보다가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한테 또 이렇게 눌린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실 거고 본인들이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풀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풀고 이 사천 문제 풀고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 거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잘해서 평가를 좋게 받아서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시 이 거리두기가 좁혀진다면 지지율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대한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의원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게 차별화 혹은 이제 뭐 대립각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보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차별성을 둬야 되고 대립각을 두어야만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있어서 절대 본인은 이제 미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총선용 자원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저렇게 높은 개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직은 정체하에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그 대표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이 같이 연동 현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지금 총선은 여당과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연초부터 쏟아놓는 저 많은 정책들을 당이 어떻게 공약으로 소화하고 정책으로 내서 예산을 얹어서 국민 앞에 내보일까? 그런 식으로 일종의 보완하는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더 이끌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한동훈 리더십을 더 착근을 시켜야지 더 각을 세운다고 해서 정권 심판론 해소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인기도는 지금 올라간 것으로 분명히 존재감이 됐고 선도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좀 디테일한 점을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저는 그게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나는 대선 때문에 이 정치권에 들어온 게 아니다. 나는 총선용으로 긴급하게 소방수 그렇죠. 역할로 들어왔다는 거를 자꾸 부각시켜야 된다는데 진짜 총선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아주 급하니까 우리가 사실 미래 자원을 쓴 거 아닙니까? 그전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어느 기자간담회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선 적합도 조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요청한다고 그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는 총선 승리에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나의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밖에 안 보인다. 내가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너무 이게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조금 무겁다. 오히려 나를 총선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총선용의 도구가 돼가지고 다 불사르겠다 했으니 그 점을 부각시킨다면 용산 쪽에도 저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을 돌며 국민하고 이렇게 셀카 사진을 찍지 마셨어야죠. 아니 그거야 붐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건 총선을 위해서 찍은 거다. 본인의 정당을 이미지가 아니라 꾸미고. 총선용으로 찍은 거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취임할 때 취임 일성이 뭐였습니까?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이미 다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그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52%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당기 기율은 왜 아직 오르고 있지 않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의 어떤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적합도가 높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정당 지지율로 시차를 두고 연결이 됩니다. 몇 개월 시차 둡니까? 6개월 두면 안 됩니다. 총선이 코앞이라. 그게 지금 갤럽에서 한국갤럽에서 저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때 같이 부연 설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직무수행 지지도가 52%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총선 승리했잖아요. 그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총선을 이겼냐면은 경제 민주화 아젠다를 선명하게 내걸면서 정책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4월 총선의 선택을 받았던 거잖아요.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총선용 원포인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천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딱 의심하는 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지철회 얘기 나오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였다. 이미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과거형으로 였다 이렇게. 였다였죠. 그리고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불신의 큰 줄거리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왜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거하고 또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벌써 다른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천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내가 총선용 원포인트 불쏘시개입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뭘 어떻게 발신하고 다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제로에 가깝고 대통령은 이미 짙은 의심을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미래 권력으로 본인의 털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세를 늘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양측 간의 세력 간에 대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계속 인재 영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새로 본인들의 세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네. 그 박근혜 비대위를 계속 예를 드시는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습니다. 네. 임기 말이었고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결이 다른 완벽한 미래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고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이제 호롤단신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막 새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커지면 커졌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조기에 지금처럼 다시 또 찍어 눌러 진압을 하려면 더 많은 좀 에너지를 쓰고 네. 더 많은 파열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박찬원 교수님, 잠깐 약간 어리석은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폭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속될 거라고. 네, 봅니다. 지속되고 네. 커질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봅니까? 그 말씀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 여당의 그런 내용, 국민을 등한시하는 민심을 내팽개치고 계속 이전 투구하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 민주당만의 개혁 그리고 민주당만의 민생 정책을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여건이 좀 안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는 같이 여야 모두가 정책과 정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약도 내놓으면서 건전하게 같이 경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등 국면에서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그런 있었기 지적도 할 수 때문에 있는 거고도 네.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민주당만의 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뇌심이 시간이 갈등을 있어서.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아이 그럼요. 그렇지 않고요. 네. 박찬원 교수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면서 누구의 사진을 간판으로 내걸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추세가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각을 세우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총선 전략에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지요? 뭐 각을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갤럽 조사 5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 52%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여론조사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낮게 나왔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이번 그 당대표 사퇴 논란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 정당사에 있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흑역사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여당 대표가 7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은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당대표가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앞서서 경기 선행지수라고 그랬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당으로 안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안착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후보들은 그럼 누구 사진으로 선거 치를 거냐.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SNS에 많이 보였습니다. 예비 후보들하고 찍은 사진이. 네.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제 SNS에 연결되신 정치인들, 네. 국민의힘 후보들, 예비 후보들 보면 어떻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연관돼 있는 사진들 많이 올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미 말을 올라탔다. 지금은 말로 뭐 자기는 총선 이후에 뭐 없다, 대선 출마 안 할 거다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국면이 아니다. 왜냐하면 30%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과 4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비대위원장. 네. 누구로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TK나 이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으로 치르는 게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은 이제 시작일 거지. 이게 뭐 앞으로 물론 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총선 이후가 되면 더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 재반박할 기회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얘기는 계속 이게 재점화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한 갈등의 제가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세승처럼 비춰지는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첫 번째 이 모든 갈등들이 정치에서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명분이 누구한테 있느냐, 타이밍이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세는 누구에게 더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에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긍정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네. 이 어쨌든 보수층이든 중도층이든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으로 본 거예요. 왜냐? 총선이 70여일만 남은 상태에서 플랜 B가 있느냐? 이런 상태에서 흔들어서 될 문제냐? 그러니까 모든 시기, 명분, 타이밍이 다 안 맞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고. 다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큼 이제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당의 공약과 정책으로 우겨서 한동훈 위원장 표현대로 야당은 어음이지만 우린 현찰이다. 얼마큼 현찰을 국민 앞에 꺼내놓느냐. 그 과제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상황 관리만 잘하면은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자면 누구의 사진을 써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총선에서 승부가 공약이나 정책만으로 갈리진 않습니다. 아까 경기 선행지수 얘기 나온 것도 뭐냐 하면 경기 선행지수가 현실에서 반영되려면 즉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반영되려면 결국은 최종 아웃풋이 뭐냐? 공천이에요. 공천에 대통령에게 또는 여당에게 김경률 비대위원처럼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천되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게 저 최종 아웃풋이지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약과 정책의 차별성으로 저는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주 동안 당정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사이 민주당에서는 공천 논란으로 또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